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요 가처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경매사령관 705강이죠? 705강 경매사령관 권리분석 이제 6강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가처분과 임차인, 가처분과 소멸시효, 그 다음에 선순위든 후순위든 이 가처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판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교재 판매는 마감을 했습니다. 기본 교재든 블루오션 교재든 판매를 마감했습니다. 더 이상 안 팔려고요. 너무나 많이 이제 또 알려지다 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교재 판매는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말소 기준 등기는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그 다음에 근저당, 그 다음에 전세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건 뭐 제가 누차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있어요.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이면 소멸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선순이면 인수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인데 말소되지 않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고등기 빼고, 예고등기는 이제 거의 안 나오니까 예고등기 플러스 하면 세 가지죠. 그렇지만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인데 소멸되지 않는 건 가처분이다. 가처분 중에서 두 가지다. 원인무효로 인한 철거 청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말소 청구하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 가처분, 이 두 가지는 후순위이면서도 소멸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 세 가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고등기는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건 사실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나올 때 한번 보세요. 나올 때. 그 다음에 후순위면서 소멸되지 않는 거 딱 두 가지. 가처분,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말소 가처분, 그 다음에 철거 청구. 원인무효하고 철거 청구,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선순위이면 뭡니까? 가처분이 선순위 있으면 원래 무조건 인수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가처분이 선순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말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순위인 경우는 무조건 소멸이 원칙이죠. 소멸이 원칙인데, 이 소멸이 안 되는 두 가지 가처분이 있죠. 모든 권리 분석에서 후순위이지만 소멸이 안 되는 권리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처분 두 개. 예고등기를 일단 제외하고요. 가처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중에서도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말소 가처분, 그 다음에 건물 철거 가처분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일요일날 토요일날 대회하고 일요일날 또 일찍 가서 상가집 갔다 오고, 오늘 좀 굉장히 피곤합니다. 솔직히 굉장히 피곤한데 기존에 있던 자료를 조금 취합하면서 좀 볼게요. 이게 좀 양이 좀 많은데 요걸 좀 오늘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가처분은 뭡니까, 여러분? 가처분은 소유권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도 가처분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 뭐 전세권, 그런 데다도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소유권에다도 가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가처분, 원인무효로 인한 그 소유권에 대해서, 그죠? 소유권 말소 가처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죠. 건물 철거.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해서도 가처분할 수 있고, 전세권에 대해서도 가처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쭉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후순위라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이렇게 있고요.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가 원칙이죠. 인수가 원칙인데, 선순위임에도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가 원칙인, 소멸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선순위임에도 소멸되는 가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찰을 망설이지 마시고 가처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공부하시면 돈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선수들은 가처분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걸 좀 올릴까? 올리자. 자, 그래서 요 물건 한번 볼게요. 요 물건 5억짜리인데 누가 4억에 받아갔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데 위에 이 물건을 보면 가처분, 그리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어요.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건 다 소멸, 이 위에 있는 건 인수. 그죠? 소멸은 소멸인데 후순위라도 소멸되지 않는 두 가지 권리. 가처분, 예고등기 빼고,
가처분 있죠? 두 가지. 그리고 위에는 인수가 원칙인데 인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밑에서 쭉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자, 이 신용보증기금 가처분이 있죠. 그런데 밑에 보면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를 쳤어요. 강제경매를 쳤죠. 그럼 이 신용보증기금은, 그죠? 이것을, 가처분을 금전 채권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금전 채권화 시켜서 경매를 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 가처분권자들은 사행위 시효 청구권의 소송에서 원상회복 대신 가액 반환 돈으로 달라 이거예요. 원상회복하지 말고 돈으로 달라라는 어떤 판결을 신청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재판을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가처분은 금전 채권으로 변한 거죠. 이 가처분들은 다 금전 채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금전 채권으로 변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채권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돈 받겠다는 뜻이 뭡니까? 소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인수가 아니라 소멸이에요. 다 이것도 소멸, 이것도 소멸, 이것도 소멸, 이것도 소멸. 물론 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이 내용을 잘 사건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본안소송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본안소송의 내용을 잘 보시고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데 막연히 이 본안소송을 보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은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도 있습니다. 이 물건이 나왔는데, 자, 이 물건은 건물만 매각이에요. 그리고 법정지상권도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 선순위 가처분도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당연히, 이게 이제 강제경매. 이게 말소 기준등기죠, 여기가. 말소 기준등기니까. 그죠? 말소 기준등기 위에 있는 건 뭡니까? 원칙은 인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각 경매 물건지에는 다 인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인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인수입니까? 더 좋은 옥션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금전 채권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금전 채권화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처분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리고 이 물건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되어 있는데,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 임차인도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면 뭡니까? 철거 청구 당하죠? 철거 청구 당하는 건물에 임차인이 아무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죠.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명도 대상이다. 그리고 아까 건물만 매각이 했잖아요. 건물만 매각. 이렇게 이제 이런 좀 복잡하기보다는 몇 개가 엮여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이 물건 법정지상권 없거든요. 법정지상권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없으니까 철거 판결을 받았겠죠. 그러면 임차인 대항력도 없어요. 설령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 점유자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건물 물건 자체가 없는데 채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없으니까 유치권도 인정 안 되고,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가처분, 건물이잖아요, 건물. 건물 철거 청구 당했는데 무슨 가처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무슨 가처분이 어디 있어요? 건물 철거 당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물 철거 청구 가처분은 후순이라도 인수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후순이라도 인수가 되고, 당연히 선순이면 누가 뭐라 해도 인수가 되죠. 100%. 그렇지만 건물 철거 가처분이 선순위인데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경우에 소멸되는지 아세요? 이걸 모르면 제 강의 들으세요. 그죠? 여러분, 뭐 가처분 제가 항상 물론 가처분은요,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돼요. 경매하시는 분들, 가처분 물건 손대지 않을 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소 기준 등기 후에 있는 가처분은 두 가지가 소멸이 안 된다. 선순위는 다 인수다. 그렇지만, 선순위라 하더라도, 말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거에서 사실은 노다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막연히 뭐 후순위지만 소멸되지 않는 거 두 가지 그것만 달달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선순위니까 인수 그러면 뭐 할 게 뭐 있어요. 개뿔 아무것도 없지. 그죠? 선순위든 후순위든 건물 철거 청구 가처분은요 다 인수입니다. 그렇지만 인수지만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들어본다고요? 아까 뭐 법정이상권 그거 말고요. 법정이상권 그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강아지도 아는 거니까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되는 가처분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재건축, 재개발은 어차피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들을 올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재개발, 재건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 철거 가처분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뭐 선순위 할아버지든 다 소멸됩니다. 다 맞소가 돼요. 냅두면 돼요. 그죠? 내가 붙나? 국가에서 붙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법정이상권 성립되지 않는 가처분도 역시 다 소멸됩니다. 세 가지가 있구나. 그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피곤해서 한 20분만 하려고 했더니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보니까. 자, 여러분 위험한 가처분이 있어요. 그죠? 원칙은 뭡니까? 원칙 항상 우리가 원칙을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선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소멸 안 되죠. 선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수죠. 자, 이게 근저당이야. 여기 왜 가처분이 있어? 그죠? 이게 말소 기준 등기죠. 말소 기준 등기 후에 있는 것은 무조건 말소. 그죠? 이것은 인수. 인수죠. 이건 인수죠, 일단. 인수죠, 인수. 그러면 후에 있는 걸 하더라도 두 가지는 가처분 중에 두 가지는 인수한다고 했죠. 그 두 가지 빼놓고는 다 소멸.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소 기준 등기 후에 전에 있는 거 이게 대부분 다 인수라고 하지만 아까도 다 경매물건지 보여드렸지만 다 인수라고 돼 있잖아. 인수라고 써 있었죠. 그러면 인수는 인수인데 인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인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건물 철거 및 인도를 위한 가처분. 그죠? 이것은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인수될 수 있죠. 그죠? 후순위라 하더라도 인수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수하는 권리잖아요. 후순위지만. 그렇지만 소멸되는 경우는 뭡니까? 선순위든 후순위 소멸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그런 쪽에서는 뭐 이런 가처분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건물 철거 가처분은 어차피 철거될 운명인데 무슨 가처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볼게요. 자, 이 근저당이 있어요. 예를 근저당이 선순위 근저당이 5천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가처분이 있죠. 그럼 가처분은 말소 기준 등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때문에 이건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어요. 원칙은 요게 말소 기준 등기죠. 요게 말소 기준 등기죠. 그러면 원칙은 후에 있는 가처분은 소멸이죠. 그죠?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에 있는 가처분은 말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이 가처분권자가 요 근저당을 대위변제를 해버렸어. 5천만원을 갚아버렸어. 그럼 근저당 없어지죠. 그럼 다음 말소 기준 등기는 뭡니까? 가처분입니까? 근저당입니까? 가처분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없죠. 요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죠. 그럼 이 가처분은 뭡니까? 선순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죠? 선순위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가처분은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위에 있는 근저당이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한번 타진해 보십시오. 그죠? 가처분. 이해 가시죠? 가처분 위에 있는 근저당이 금액이 얼마 안 될 경우에는 인수할 수도 있어요. 왜? 이 가처분권자가 대위변제를 해버리면 근저당 금액이 크지 않으면 대위변제를 해버리면 또는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근저당권자가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가처분권자가 이 근저당을 대위변제 해버리면 이것은 없어지니까 요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돼서 가처분은 인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처분이 있으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부터 한 10가지 사례가 쭉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처분에 이제 그 원인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죠? 원칙은 대원칙은 그겁니다. 선순위는 인수인데
그죠? 인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말소기준 등기야. 선순위는 인수, 가처분이 있어. 후순위는 소멸이죠. 그렇지만 이 인수되는 가처분도 분석만 잘하면 말소된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들하고 어떤 약간의 차별화된 경쟁력이죠. 남들 모르는 걸 내가 알면 그건 돈입니다. 자, 가처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사회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말소 가처분. 그 다음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가처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가처분.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처분. 요것은 뭡니까? 나머지는 다 소멸이 돼요. 나머지는 후순위라고 한다면 다 소멸되고, 선순위면 당연히 인수죠. 그죠? 그런데 이 건물 철거 이 가처분은 후순위든 선순위든 인수다. 그렇죠? 그렇지만 인수 안 되는 곳은 딱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법정기 상권 성립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했죠. 그죠? 그자, 그럼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세 개가 그죠? 위에 있는 세 개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죠?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 이제 경매가 진행 중에. 그죠? 그런 중에 배당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경우 낙찰자가 취득해서 소유권을 빼앗겼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선순위로 있었어. 그죠? 아니면 후순위로 있다가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 중에 내가 소유권을 뺏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인해서 내가 소유권을 뺏겼다고 한다면, 그죠?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돼요.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그죠? 배당받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이나 또는 다른 제3자라고 한다. 금융기관이나 그런데 좀 1금융권이라든가 2금융권 정도 되면 돈을 받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그죠?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 배당받은 사람이 개인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이면 시간도 길어지고요. 일이 복잡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순위에 있으면 좀 조심을 하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겠지만, 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그러니까 당연히 선순위면 인수, 그죠? 후순위면 소멸이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뭡니까? 인수죠, 일단 인수죠. 그죠? 그런데 누군가 이걸 낙찰을 받았어. 근데 이건 인수니까 그대로 있겠죠. 이게 만약에 본안소송에서 뭐 이게 이제 경매가 끝나고 본안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이 사람이 이겨버렸어. 그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그러면 나는 소유권을 뺏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낙찰자는 나는 어떻게 하겠냐? 낙찰자는 여기 배당받은 사람이 있겠죠. 근저당권자가 있을 거고 압류권자가 있을 거고 가압류권자가 있을 거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저당권자 은행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오히려 돌려받기는 쉬워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그렇지만 만약에 개인이었다 그러면 좀 받기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받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자,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이 되지만, 그죠? 후순위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절대적 무효,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후순위다 하더라도요, 이 가처분이 진정명예 이게 후순위라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이 어차피 가처분이라는 어떤 판결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처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본안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본안소송에서, 그죠? 여기 절대적 무효라는 게 뭡니까? 사기, 어떤 뭐 문서를 유지했다든가, 그래서 소유권을 갖다가 뭐 가짜로 옮겨놓은 상태,
이전받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진정명의 회복으로 원인을 이루한 가처분을 미리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밑에다 또 가처분을 걸어놓겠죠. 그런데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런 절대적인 무효와 취소 사유가 해당되면 매수인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뭐라고 했죠? 후순위라 하더라도 이게 후순위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있으면 후순위에 가처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사건 검색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사건 검색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물건 검색하다 보면 가처분은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에도 가처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권이 있어. 후순위로 부기등기로 1-1, 1번이 근저당, 1-1 가처분. 그럼 이건 부기등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부기등기는 뭡니까? 본등기에 따라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본등기가 없어지면 이 부기등기도 없어지죠. 본등기가 존재하는 한 이 부기등기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근저당에 대한 가처분, 본안소송에서 승소 시 이 낙찰을 받은 사람이요, 이 근저당권자, 이 가처분권자가 이기게 되면, 승소하게 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근저당이 패하면, 근저당 말소 패하면 이 부기등기도 당연히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처분 뜨면 밑에 사건 검색이 있죠. 이렇게요. 사건 검색 반드시 해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해서 우리가 꼭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전세권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세권이 있는, 선순위로 전세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처분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가처분을 인수하느냐, 소멸하느냐, 이 전세권의 운명에 따라 다르죠. 전세권의 운명에 따라서. 그죠? 주등기가 말소되면 당연히 부기등기도 말소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등기가 말소 안 되면 가처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기등기 가처분 대부분 요게 말소가 되면, 요게 없어지면, 이게 만약에 경매 신청을 했다든가,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든가, 그죠? 배당 요구를 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니까 당연히 가처분 소멸되겠죠. 그죠? 소멸됩니다. 그럼 이제 가처분과 임차인, 이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내용을 다 적어놨으니까 옆에다가 캡처하셔서 보시던가, 또 교재 없는 분들은 뭐 이렇게 좀 캡처하셔서 보세요.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가처분과 임차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제가 좀 달아봤는데요. 이 가처분과 임차인, 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먼저 토지에 어느 사람이 여기다가 그죠? 가처분을 했습니다. 토지에 가처분을 했어요. 가처분을. 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그죠? 건물을 지으려고,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토지에 일단 가처분을 해놓고 난 상태에서, 그죠? 토지에 차지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토지에 임차인이 들어왔겠죠. 토지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토지 임대차. 말 그대로 차지권이죠. 차지권. 그죠? 그러니까 이 차지권자는 뭡니까? 토지에다 건물을 지었겠죠. 이렇게. 건물을 지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넘어갔는데, 자, 그러면 이 토지에 설정된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에서 이겼어요. 본안소송에서. 토지에 가처분을 설정한, 그러니까 그 임대차 하기 전이죠. 토지 임대차 하기 전이죠. 토지 임대차 하기 전에 이 먼저 가처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이 여기다 건물을 진 거, 이런 상황에서, 자, 토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그죠? 승소를 했어. 승소를.
그러면 이 토지는 뺏기는 거겠죠. 소유권을 뺏기는 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대항력 없죠. 그죠? 이 임차인은 대항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권자가 만약에 이 사람이 패소를 했다. 그럼 당연히 이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차로 간주돼가지고 인수가 되는 거겠죠. 그 대항력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좀 횡설수설하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두 번째 사례가 있어요. 가처분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근저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처분을 하게 된 원인이, 그죠? 원인이 뭐냐면 토지에다가 가처분을 하고, 그죠? 토지에 가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왔겠죠. 임차인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처분권자가 승소하여 소유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 가처분권자 있죠?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가처분권자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죠.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가처분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임차인은 운명이 바뀌는 거고, 따라서 이것은 말소 기준등기가 되죠. 말소 기준등기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건 원칙이에요. 인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해서 소유권을 가처분권자한테 가져온다면, 이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이 임차인은 뭡니까? 임차인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가처분권자가 패소한다면 이 가처분은 말소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선순위 가처분과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 여러분 이게 가처분이 소멸시효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민사집행법을 보면 301조 가압류 절차의 준용 또는 288조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이 가처분은, 이 301조의 내용은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 가압류 절차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집행된 뒤에 3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야 할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가압류를. 그러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 가처분은 가압류를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똑같은 조건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가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들이 있죠. 2001년 7월 1일부터 2005년 7월 20일까지는 5년, 2002년 6월 30일 이전에는 10년이 가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설정된 가처분은 뭡니까? 이게 만약 24년에 돼 있어. 이게 가처분이 언제 됐냐면 2022년 1월 1일 날 됐어요. 그러면 이게 3년이 되는 22, 23, 24, 25, 25년이죠. 25년 1월 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 가처분 원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소멸된다. 이게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3년 안에 그 가처분의 원인이 되는 본안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든지 패소 판결을 받든지 그건 가처분권자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처분에 소멸시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다음에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그죠? 소유권이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들어왔고,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됐겠죠. 그러면 이 근저당은 이 상태에서 보면,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등기가 되겠죠. 말소 기준등기가. 그죠? 그런데 이 가처분권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가처분 등기를 하고,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 아무런 소송이 없어요.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가처분은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가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3년 이내에 3년 기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가처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처분이 이제 어떤 경매가 중간에 한 2년 6개월 정도 되는 날 가처분 본안소송이 딱 제기가 됐어. 그럼 경매는 하염없이 유찰되겠죠. 그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이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입찰 가능한 선순위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예요. 선순위는 무조건 인수죠. 후순위는 소멸이죠. 선순위는 인수, 후순위는 소멸. 그런데 이 선순위를 하더라도 인수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물론 경매 물건지에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수가 아니라 진짜 이게 소멸된다. 그러면 얼마나 대박입니까? 그죠? 대박 아니면 최소한 뭐 소박은 맞을 수 있겠죠. 그죠? 중박은 아니더라도 뭐 소박 정도는 뭐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그 정도는 뭐 벌 수 있는 몇 천만 원은 뭐 억 단위까지는 벌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A라는 사람이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가처분권자가 지가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어. 그죠?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 들어오고 가압류 들어와서 이제 경매가 됐어. 그러면 이 선순위 있는 가처분은 똑같은 놈이잖아. 이놈하고 이놈하고. 그죠? 이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가처분은 소멸입니까? 인수입니까? 물론 경매물건지에는 뭐라고 써있다? 인수라고 써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놈이에요. 지가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가처분, 소유권 이전이라는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놈이니까 이 가처분은 뭐? 인수하시려면 인수하세요. 소멸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유권 이전이 됐고 이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 가압류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왔겠죠. 그럼 이게 이제 경매가 딱 넘어갔습니다.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딱 쳤어요. 이 가처분권자가 강제경매를 쳤네. 아까 위에서 처음에 사례에서 봤죠. 가처분권자 A가 강제경매 신청자인 A하고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가처분도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게? 강제경매를 친다는 건 뭡니까? 이 가처분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처분은 원래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압류, 가압류, 가등기 이런 것들이 원래 제가 일전에 한번 촌스럽지만 압류, 가압류, 가등기 이 글자 안에 동글뱅이가 들어가 있는 게 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권리다. 그렇지만 가처분은 동글뱅이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단어에 동글뱅이가 없잖아요. 자음과 모음에 동글뱅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아니다. 돈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가처분을 거는 거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처분권자가 지가 경매를 넣었어? 그럼 아까 잠깐 법원 매각물권 명세서 보여드렸지만 요것을 뭘로 치환했다고요? 금전으로 달라고 승소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가처분은 당연히 소멸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당연히 소멸되고 근저당도 당연히 소멸되고 압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처분을 나를 돈으로 주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돈으로 주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금전하든 채권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금전 채권으로
전환해서 경매 청구도 가능하다고요. 이 가처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죠 아까? 이게 가처분 중에서도 금전채권으로 전환했다는 어떤 내용이 있죠. 그런 승소 판결을 받았죠. 그럼 그 가처분은 뭐라고요? 소멸. 이거 굉장히 제가 좀 힘이 없어서 대충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처분 중에서도 아까 그 네 가지의 가처분을 내가 말씀드렸죠. 그 네 가지 중에서 건물철거 빼고 세 가지를 금전 채권화 시켜가지고 그걸로 강제쟁매를 할 수도 있고, 또 판결문을 보면 이게 금전 채권으로 그죠? 금전 채권으로 전환해달라는 승소 판결이 있으면 이 가처분은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모르는 분 있으면 제가 캡처해서 잘 보세요. 제가 좀 쭉 정리해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입찰 가능한 선순위 가처분 세 번째로 보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고, 또 이 근저당에 대한 부기 등기로 물론 여기 2번인데 원래 2-1로 가처분이 돼 있어요. 그럼 이 근저당에 대한 부기 등기, 이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한 어떤 그 가처분이겠죠. 그죠? 원래는 낙찰 후에 근저당이 낙찰되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죠? 이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이분은 당연히 이것은 뭡니까? 이 상황에서만 봐서는 이 근저당이 뭡니까? 말소 기준 등기죠. 말소 등기되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 이하는 소멸. 그죠? 어차피 가처분은요, 근저당에 대한 가처분은 뭐 승소해도 패소해도 말소 기준 등기가 돼요. 패소하면 패소해도 그죠? 패소해도 근저당, 승소해도 근저당. 그러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저당에 대한 부기 등기가 돼 있는 경우가 간혹씩 나와요. 간혹씩 나오면 이런 경우도 당연히 뭐 다 소멸이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선순위지만 그죠? 그 다음에 입찰 가능한 선순위 가처분 네 번째인데, 자 소유권이 있어요.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이 돼 있어요. A가 또 가압류 돼 있고 근저당 뭐 돼 있고. 근데 이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이 가처분이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 가처분을 한 거예요. 이 가처분권자가.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이 근저당이 똑같은 이 가처분권자 이름으로 근저당이 돼 있어요. 그럼 이 근저당은 뭡니까? 이 가처분은 뭐예요? 목적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죠?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말소 기준 등기니까 손순이지만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후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매각물권 명세서 아니면 우리 이제 임차인 뭐 각종 권리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쭉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걸 잘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 선순위를 하더라도 후순위에 누가 이놈이 그놈인가, 이놈이 이놈인지 판단해서 그죠? 목적 달성을 했으면 이 가처분은 없어진다, 소멸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경매가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되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가처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처분 내용이 뭐냐면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뒤에 임차인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아직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이 가처분에 의한 근저당은 어딘가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 그죠? 어딘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근저당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기 아마 이제 경매 물건지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이제 그죠? 뜰 겁니다. 뜨면 그거 가서 이제 검색해 보셔가지고 아직도 판결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입찰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입찰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만약에 근저당이 이거보다 빠르다, 여기에 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임차인도 인수해야 되고, 그죠? 이 근저당권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아니면 낙찰을 받고, 그죠?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이 여기 되어 있지만 이 근저당권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채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확히 이 가처분,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 A라는 사람의 어떤 그 가처분이 채권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금 입찰은 보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꼭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경매 물건지를 딱 보다 보면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인 게 있어요.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인 게 있어요. 그 사건이 정확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입찰을 좀 보류하시고요. 안 그러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자, 이 부동산 소유자가 제일 잘 알죠. 그죠? 이 부동산 소유자나 아니면 여기 밑에 저당권이 있다면 이 저당권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죠? 한번 찾아가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찾아가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지 않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판결이 나지 않는 이런 그 본안성에서 판결이 나지 않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 가처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좀 중요한 문자가 와가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금 사례별로 한 10가지를 좀 가처분을 봤어요. 10가지 정도 가처분을 봤는데 특별히 이거 내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가처분이. 그죠? 이 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10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 하더라도 가처분에 대해서 특별히 두려워하거나 겁내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기타 자세한 것들은 뭐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공부하시고, 특별히 뭐 우리 그 입찰자 입장에서는 주의할 점 몇 개 있죠. 승소 판결이 본안소송에서 아직 판결이 정확히 나지 않은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처분도 결국에는 거의 다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멸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사건 검색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게 이제 가처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가처분인데 그게 이제 금전채권으로 전환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말소. 이해 가셨죠?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아까 경매 사건 제가 몇 개 올려놨으니까 요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